너 하나 여기서 사라져도 사고사 처리하면 그만이야. 고모한테 울며불며 전화해봐야 소용없다. 컨테이너 안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707 특수부대 최고참 상사. 그런데 24시간 후 그는 별 3개를 단 중장 앞에서 무릎 꿇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대체 그 고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영내 산악구보 코스에는 거친 숨소리가 가득했다. 이른 새벽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의 숨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전직 국가대표 육상 선수 출신인 김도진 하사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그의 페이스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25의 나이에 무릎 부상으로 올림픽 출전의 꿈을 접어야 했던 순간을 도진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다. 의사는 더 이상 경기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고 그가 10년 넘게 달려온 트랙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도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달리기를 멈출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이었다.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화된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에 지원했다. 도진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다리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육상 선수 시절 수천 번 반복했던 동작이 몸에 각인되어 있었다. 가파른 경사를 오를 때도 보폭은 일정했고 숨은 리듬을 잃지 않았다. 뒤에서 따라오던 동기들은 하나둘 뒤처지기 시작했다. 도진은 고개를 들어 앞을 확인했다. 저 멀리 부대 내 산악구보 최고 기록 보유자인 박철우 상사의 등이 보였다. 박철우 상사는 707 특수임무단 내에서 실세로 불리는 3지역대 선임 팀장이었다. 32살의 나이에 상사 계급장을 단 그는 부대 내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신병 시절부터 특전사에서만 10년을 보낸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터줏대감이라고 믿고 있었다. 특히 산악구보 기록은 그의 자존심이었다. 3년 동안 아무도 깨지 못한 기록이었고 박 상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결승점까지 남은 거리는 약 200m. 도진은 육상 선수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스퍼트를 올릴 때의 그 감각.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박철우 상사와의 거리가 좁혀졌다. 150m, 100m, 50m. 도진의 다리는 더 빠르게 움직였다. 박 상사는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려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신참 하사가 자신을 따라잡고 있었다. 박 상사도 속도를 높였지만 이미 늦었다. 도진은 그를 추월했고 가장 먼저 결승점의 깃발을 잡았다. 동기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임관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참이 부대 최고 기록 보유자를 꺾은 것이다. 도진은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다. 박철우 상사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져 있었다. 도진은 경례를 올리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사님. 박철우 상사는 대답 없이 도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주변의 환호 소리가 무색하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박 상사는 땀을 닦으며 도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겉으로는 격려하는 선임의 모습이었지만 도진은 그 손에 실린 힘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박 상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서는 발 빠르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야. 눈치가 빨라야지. 도진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박 상사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후 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전원 집합. 다음 훈련 준비. 도진은 동기들과 함께 대열을 맞췄다. 옆에 선 동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 내가 박 상사 기록을 깼어. 대단한데? 또 다른 동기가 끼어들었다. 근데 표정 봤어? 박 상사 되게 기분 나빠 보이던데. 그냥 진 게 아쉬운 거겠지. 괜찮아. 하지만 도진은 괜찮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박철우 상사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경쟁에서 진 사람의 아쉬움이 아니었다. 더 깊고 어두운 감정이었다.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다. 도진은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앞에서 배식을 담당하던 선임이 도진을 보더니 눈짓으로 뒤를 가리켰다. 도진이 고개를 돌리자 박철우 상사가 팔짱을 낀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식판에 담긴 반찬의 양이 유난히 적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받아서 자리에 앉았다. 동기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자신의 반찬을 나눠주지 않았다. 이미 박 상사의 눈치를 본 것이다. 오후 체력 단련 시간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턱걸이를 할 때 도진의 차례만 되면 박 상사가 개수를 세는 속도를 빠르게 했다. 제대로 된 동작도 불인정했다. 도진은 입을 다물고 묵묵히 더 많은 횟수를 채웠다. 저녁 점호가 끝나자 박철우 상사가 도진을 불렀다. 김도진 하사 잠깐 나와. 도진은 영문을 모른 채 따라 나섰다. 박 상사는 생활관을 벗어나 샤워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샤워실 뒤편의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도진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선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박철우 상사의 측근들이었다. 도진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막아섰다. 박철우 상사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기분 좋았지? 선임 기록 깨고 말이야. 상사님, 그건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박 상사가 비웃었다. 넌 여기가 뭔 줄 아니? 육상 트랙인 줄 알아? 여기는 707이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개인 플레이로 돋보이려는 놈들은 필요 없어.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 박 상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야. 넌 오늘 선임 체면을 구겼어. 그것도 신참 주제에. 옆에 있던 선임 중 하나가 끼어들었다. 군기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상사님. 박철우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특전사 정신을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 도진은 주먹을 쥐었다. 육상 선수 시절 단련된 체력이 있었다. 싸운다면 한두 명은 상대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군대에서 통하는 논리가 아니었다. 선임을 때리는 순간 그의 군 생활은 끝난다는 것을 도진도 알고 있었다. 박 상사가 도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육상 선수라며? 하체가 튼튼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좀 맞아도 되겠네. 첫 번째 발길질이 도진의 복부에 꽂혔다. 군화 바닥의 단단한 감촉이 배를 강타했다. 도진은 신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소리를 내는 순간 더 심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길질이 이어졌다. 옆구리, 허벅지, 다시 복부. 도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육상 선수 시절 극한의 훈련을 견뎌냈지만 이것은 달랐다. 훈련은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폭력일 뿐이었다. 주변의 선임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샤워실 타일에 울려 퍼졌다. 도진은 바닥에 웅크린 채 눈을 감았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굴욕감이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철우 상사가 몸을 숙여 도진의 귀에 속삭였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낼지 두고 보자고. 육상 선수 출신이 얼마나 버티나.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견디는 것뿐이었다. 박 상사와 선임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도진은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겨졌다. 몸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소리 없이 일어났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복도를 지나며 마주친 동기들은 도진의 상태를 보고도 모른 척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이다. 박철우 상사가 찍은 사람에게는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을. 도진은 자신의 침상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이 꿈꾸던 707 특수임무단의 모습인가? 최정예 부대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꿈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하지만 도진은 포기할 수 없었다. 무릎 부상으로 육상을 포기해야 했을 때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다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도 도진은 다짐했다. 견뎌내겠다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도진은 눈을 감았다. 이것은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지옥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자신을 구해줄 별이 이미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을. 첫 폭행 이후 박철우 상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도진을 향한 그의 적대감은 단순한 감정 해소를 넘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으로 변해갔다.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먹잇감을 길들이는 포식자처럼 박 상사는 도진의 일상 하나하나를 장악해 나갔다. 임관 넉 달째가 되던 어느 날 도진은 대테러 사격 훈련장으로 소집되었다. 707 특수임무단의 핵심 훈련 중 하나인 근접 전투 사격 훈련이었다. 실탄이 아닌 시미션탄을 사용하는 훈련이었지만 방탄조끼를 착용해도 맞으면 상당한 충격이 전해지는 것으로 유명했다. 페인트가 든 훈련탄이지만 근거리에서 맞으면 멍이 들고 심하면 피부가 터지기도 했다. 훈련장에 도착한 도진은 다른 대원들과 함께 장비를 점검했다. 헬멧, 방탄조끼, 보호대를 착용하고 훈련용 소총을 지급받았다. 박철우 상사가 훈련 통제관으로 나타났을 때 도진의 가슴이 불길하게 요동쳤다. 박 상사가 말했다. 오늘은 방탄조끼 성능 테스트를 겸한 내구성 훈련을 실시한다. 김도진 하사 앞으로. 도진은 대열에서 나섰다. 주변 동기들의 시선이 동정과 두려움으로 뒤섞였다. 박 상사는 도진을 표적 구역 한가운데로 세웠다. 방탄조끼를 믿고 가만히 서 있어. 움직이지 마. 상사님, 이 훈련은 절차상. 내가 통제관이야. 내 지시에 따라. 박철우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도진은 입을 다물었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박 상사는 약 10m 거리에 섰다. 일반적인 시미션탄 훈련 거리는 최소 20m 이상이었다. 10m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첫 발이 발사되었다. 시미션탄이 도진의 가슴 중앙을 강타했다. 방탄조끼가 있어도 충격은 뼈까지 전해졌다. 도진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 두 번째, 세 번째 탄이 연속으로 날아왔다. 복부, 어깨, 다시 가슴. 박 상사는 정확하게 방탄조끼로 보호되는 부위만 노렸다. 겉으로는 규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의도는 명백했다. 고통을 주되 명백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10발, 20발. 탄환이 쏟아질 때마다 도진의 몸이 충격으로 흔들렸다. 가슴과 복부는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호흡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도진은 넘어지지 않았다. 육상 선수 시절 극한까지 몰아붙였던 훈련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박철우 상사가 탄창을 교체하며 말했다.
실전에서는 이것보다 더 아파. 이 정도도 못 견디면 707에 있을 자격이 없어. 주변에서 지켜보던 선임들이 웃었다. 도진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다. 여기서 반항하면 더 심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훈련이 끝났을 때 도진은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동기 하나가 다가와 그를 부축했지만 박 상사의 눈빛을 보고는 슬그머니 물러섰다. 도진은 혼자 힘으로 무기고까지 걸어갔고 장비를 반납했다. 탈의실에서 방탄조끼를 벗었을 때 도진은 자신의 상체를 확인했다. 온통 붉고 검푸른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손으로 살짝 눌러보기만 해도 고통이 밀려왔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폭행이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식사 시간마다 반복되는 굴욕이 도진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배식을 받을 때마다 도진의 식판에는 밥알 몇 개와 국물만 담겼다. 반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처음에는 동기 하나가 자신의 반찬을 나눠주려 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박철우 상사가 그 동기를 따로 불러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후로는 아무도 도진을 돕지 않았다. 식당에서 도진은 섬이 되었다. 누구도 그의 옆자리에 앉지 않았고 누구도 그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도진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고 훈련 중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한때 육상 트랙을 지배했던 탄탄한 근육은 점점 위축되어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얼굴은 수척해졌다. 그렇게 2달이 흘렀다. 임관 6달째에 접어든 도진은 이제 생활관에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동기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 그들을 탓할 수 없었다. 박철우 상사의 보복이 두려운 것이 당연했다. 도진도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다. 부대 의무실의 이지수 대위였다. 29살의 나이에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그녀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의전문대학원을 거쳐 대위로 임관한 엘리트였다. 견장에 달린 무궁화 한 송이는 대위 계급장이었고 그녀의 의사 가운에는 군의관 명찰이 선명했다. 이지수 대위는 도진이 의무실을 찾을 때마다 늘어나는 상처들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했다. 처음에는 가슴과 복부의 멍이었다. 그 다음에는 등과 옆구리의 타박상이었다. 최근에는 손목에 밧줄에 쓸린 듯한 상처까지 생겼다. 어떻게 다쳤어요? 이 대위가 물었다. 훈련 중에 넘어졌습니다. 도진은 준비된 대답을 했다. 훈련 중에 넘어지면 주로 무릎이나 손바닥에 상처가 나요. 당신은 복부와 옆구리에 멍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 멍들의 패턴을 보면 이 대위는 말을 멈췄다. 도진의 눈빛을 봤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눈빛. 이 대위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여러 부대를 거쳤다. 그리고 알았다. 이것이 단순한 훈련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일단 소독하고 약 발라드릴게요. 이지수 대위는 도진을 치료하면서 조심스럽게 상처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했다. 도진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지만 막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누군가 하나라도 자신의 상황을 기록해주는 것이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있었다. 이 대위는 촬영한 사진들을 컴퓨터에 암호화된 폴더 깊숙한 곳에 저장했다. 날짜별로 정리하고 상처 부위와 정도를 상세히 메모했다. 이것이 군의관으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였다. 만약 언젠가 이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면 이 증거들이 도진을 지켜줄 것이었다. 하사님. 이지수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힘들면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대위님. 제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보복이 두려웠다. 만약 자신이 고발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면 박철우 상사의 보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것이었다. 그리고 이지수 대위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었다. 도진은 더 이상 누구도 자신 때문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박철우 상사는 도진을 장비 보관소로 불렀다. 늦은 시간이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보관소 안은 어두웠고 각종 군장비들이 선반에 정리되어 있었다. 박 상사는 도진의 관물대로 걸어가 자물쇠를 열었다. 상사님, 제 개인 물품입니다. 개인 물품? 박 상사가 비웃었다. 여기 있는 건 다 군대 것이지. 내 것은 없어. 박철우 상사는 관물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옷가지를 바닥에 던지고 사물을 거칠게 꺼냈다. 그러다 작은 액자를 발견했다. 도진의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도진의 부모와 어린 시절의 도진. 하지만 그 부모는 도진이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도진은 고모 손에 자랐다. 이 사진은 부모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박철우 상사는 액자를 들어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게 내 가족이야? 부모님이라고 하기엔 젊네. 돌려주십시오. 왜? 이거 중요해. 박 상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도진의 주먹이 떨렸다. 육상 선수 시절 단련된 그의 주먹은 한 방에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군대에서 선임을 때리는 것은 곧 군 생활의 종말을 의미했다. 박철우 상사는 액자를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보관소에 울려 퍼졌다. 사진 위로 유리 파편이 흩어졌다. 어머, 미끄러졌네. 미안. 박 상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웃었다. 그리고 군화로 액자를 밟았다. 유리가 더 잘게 부서졌고 사진이 구겨졌다. 부모 없이 자랐다며? 그래서 이렇게 가정 교육을 못 받았나 보네. 예의도 모르고 선임 체면도 모르고. 도진의 눈에서 처음으로 살기가 번뜩였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세게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 박철우 상사는 도진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화났어? 그래, 그 표정 좋아. 근데 뭐 어쩔 건데? 때릴 거야? 때려봐. 그럼 내군 생활 여기서 끝이야.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 상사는 도진의 어깨를 툭 치고 보관소를 나갔다. 혼자 남은 도진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웠다. 유리 파편에 손이 베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구겨진 사진을 펴며 도진은 눈물을 삼켰다. 부모님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들이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랑스러운 아들이 특수부대에 들어갔다고 기뻐했을까? 아니면 이렇게 무너져가는 아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을까? 도진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무릎 부상으로 육상을 포기해야 했을 때도 버텼다. 이번에도 버텨야 했다. 그의 다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도진은 몰랐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깊은 어둠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를 구해줄 빛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임관 7달째 되던 늦가을 밤이었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영내 상공을 선회하는 헬기의 엔진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야간 헬기 강화 훈련이 예정된 날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악천 후에는 훈련이 취소되지만
특수전 부대에서 날씨는 핑계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실전과 가장 유사한 조건이라며 훈련은 강행되었다. 도지는 다른 대원들과 함께 헬기 내부에 탑승해 있었다. 완전 무장 상태로 로프 강화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헬멧에 빗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고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시야는 최악이었다. 어둠 속에 빗줄기가 쏟아져 지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헬기 도어가 열렸다. 찬바람과 빗물이 거침없이 내부로 밀려들어왔다. 강화 통제관이 손신호를 보냈다. 첫 번째 조가 로프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도지는 두 번째 조에 배정되어 있었다. 그의 바로 앞에는 동기인 이민호 하사가 있었고 뒤에는 박철우 상사가 있었다. 박 상사의 존재가 도진을 긴장시켰다. 지난 몇 달간 그에게 당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야간 강화는 707 특임대 훈련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훈련이었다. 한순간의 실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조가 무사히 착지했다는 신호가 왔다. 이제 두 번째 조의 차례였다. 이민호가 로프를 잡고 헬기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도지는 그 뒤를 따라 준비 자세를 취했다. 박철우 상사도 로프를 잡았다. 이민호가 강화를 시작했다. 도진도 로프에 몸을 맡기고 하강을 시작하려는 순간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박철우 상사가 로프를 잡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었다. 로프가 이상하게 꼬이며 장력이 불균형하게 분산되었다. 상사님, 로프가. 도진이 경고하려는 순간 이미 박 상사는 강화를 시작했다. 그의 체중이 실리면서 꼬인 로프가 급격하게 풀리며 장력이 한쪽으로 쏠렸다. 그 충격이 아래쪽으로 전달되었고 이민호의 하강 장비에 이상이 생겼다.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다. 이민호의 몸이 갑자기 기울었다. 하강 속도가 제어되지 않았다. 그는 지상까지 아직 15m 정도 남은 높이에 있었다. 이 높이에서 추락하면 중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었다. 도진의 육상 선수 시절 반사신경이 발동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도진은 자신의 하강 속도를 급격히 높이며 이민호에게 접근했다. 빗속에서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감각에 의지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 도진은 한 손으로 로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이민호의 전술조끼를 낚아챘다. 자신의 체중과 이민호의 체중을 동시에 지탱해야 했다. 어깨와 팔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졌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놓을 수 없었다. 도진은 있는 힘을 다해 이민호를 안전한 착지 지점 쪽으로 밀어냈다. 이민호가 지상의 안전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하지만 그 반동으로 도진의 몸이 균형을 잃었다. 로프에서 손이 미끄러지며 도진은 공중에서 회전했다. 착지 지점 바로 옆에는 훈련용 철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장애물 극복 훈련에 사용되는 철골 프레임이었다. 도진의 몸이 그 구조물을 향해 날아갔다. 옆구리가 철제 기둥에 강하게 부딪혔다. 갈비뼈에서 둔탁한 충격이 전해졌고 순간 호흡이 멎었다. 도진은 철제 구조물에서 튕겨나가 진흙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빗물과 진흙이 얼굴을 덮었다. 온몸이 고통으로 불타올랐다. 옆구리를 손으로 짚어보니 뼈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움직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찔러왔다. 의무 요원들이 달려왔다. 도진을 들것에 옮기려 했지만 박철우 상사가 제지했다. 잠깐. 부상 정도를 먼저 확인해. 박 상사는 도진에게 다가와 몸을 일으켜 세웠다. 도진은 신음을 삼키며 일어섰다. 박 상사가 물었다. 걸을 수 있어? 예, 상사님. 팔다리 움직여봐. 도진은 고통을 참으며 팔다리를 움직여 보였다.
박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무 요원들에게 말했다. 별일 아니야. 가벼운 타박상이야. 계속 훈련 진행한다. 의무 요원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상사님, 갈비뼈 골절 가능성이. 내가 판단했어. 특전사가 이 정도로 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지. 박철우 상사의 어조는 단호했다. 의무 요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도지는 이민호를 구한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줄은 몰랐다. 박 상사의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훈련이 끝난 후 복귀 차량에 탑승했을 때 박 상사가 도진의 옆에 앉았다. 그는 다른 대원들이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 때문에 훈련이 엉망이 됐어. 영웅 놀이하느라. 동기를 구한 것입니다. 구한 게 아니라 대열을 무너뜨린 거야. 개인 플레이로 전체 작전을 위험하게 만들었어. 도지는 반박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로프가 꼬인 것은 박 상사의 실수였다. 하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순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었다. 박 상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도진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이었다.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대원들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휴식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도진은 그럴 수 없었다. 박철우 상사가 그를 따로 불렀기 때문이다. 김도진 하사, 나 따라와. 도진은 옆구리의 통증을 참으며 박 상사를 따라갔다. 그들이 향한 곳은 부대 후방에 폐쇄된 컨테이너였다. 사용하지 않는 군장비를 보관하는 곳으로 평소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였다. 빗소리만이 컨테이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박 상사가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두웠고 냄새가 났다. 오래된 장비와 녹슨 철제 물품들이 쌓여 있었다. 도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문이 닫히며 외부의 빛이 차단되었다. 컨테이너 안에는 희미한 전등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박철우 상사는 구석에 놓인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녹슨 파이프였지만 충분히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상사님, 이건. 닥쳐. 박 상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오늘 영웅 놀이하느라 내 얼굴에 먹칠했어. 내 실수를 가리려고 했는데 내가 나서서 주목받았잖아. 이제 다들 왜 로프가 꼬였는지 궁금해하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안 하겠다고? 박 상사가 비웃었다. 내 입을 어떻게 믿어? 확실히 해둬야지. 첫 번째 타격이 도진의 어깨를 강타했다. 쇠파이프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갈비뼈 부상 부위가 벽에 눌리며 고통이 배가 되었다. 오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두 번째 타격은 옆구리로 향했다. 이미 부상당한 곳이었다. 도진은 무릎을 꿇었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참으려 했지만 고통이 너무 컸다. 박철우 상사는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타격이 이어졌다. 등, 허벅지, 다시 어깨. 정확하게 급소를 피해서 때렸다. 죽이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최대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도진의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다. 이미 금이 갔던 뼈가 완전히 부러진 것 같았다. 호흡할 때마다 뼈가 찌르는 느낌이었다.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다. 바닥에 피가 떨어졌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나서지만 않았어도 이럴 필요 없었어. 박 상사의 논리는 왜곡되어 있었다. 자신의 실수로 시작된 일인데 도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반박할 힘도 없었다.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었다. 파이프가 바닥에 던져졌다. 금속이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박철우 상사는 도진을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다. 너 하나 여기서 죽어도 사고사로 처리하면 그만이야.
707에서 훈련 중 사고는 흔하니까. 야간 강화 훈련에서 부상당했다가 뒤늦게 악화돼서 사망했다고 하면 돼. 도지는 그 말이 협박이 아니라 진담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 상사는 정말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로 꾸밀 수 있었다. 실제로 특수부대에서는 훈련 중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었다.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생각해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박철우 상사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갔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지는 완전히 갇혔다. 컨테이너 안은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했다. 희미한 전등도 꺼졌다. 밖에서는 빗소리만이 지붕을 두드렸다. 차가운 빗소리가 도진의 의식을 붙잡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도진은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뿐이었다. 옆구리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다. 호흡할 때마다 부러진 갈비뼈가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갈비뼈 골절로 내부 출혈이 생길 수도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것이 도진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진의 다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트랙 위를 달리던 그 다리. 무릎이 부서져도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다리. 707 특임대에 들어와서도 달렸던 그 다리. 지금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멈춘 것은 아니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곳에는 공기계 휴대폰이 숨겨져 있었다. 보안 규정상 부대 내 반입이 금지된 물건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몰래 가지고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 만약의 경우였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배터리는 거의 바닥이었다. 통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도진은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연결되었다. 도진이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익숙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모의 목소리. 하지만 도진은 그 두 글자를 부르기도 전에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을 열었지만 신음만 새어나왔다. 도진아? 무슨 일이야? 대답해. 고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다. 도진은 온 힘을 다해 말을 쥐어짰다. 고모.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고모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긴 침묵. 바로 그때 컨테이너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철우 상사였다. 순찰을 돌다가 컨테이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본 것이었다. 뭐 하는 거야? 박 상사는 도진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군화로 밟았다. 1번, 2번, 3번.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통화는 끊겼다. 감히 외부로 전화를 해? 너 오늘 진짜 죽고 싶구나. 박철우 상사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다시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도진은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전화가 연결된 곳이 단순한 친척 집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 국군방첩사령부 관사에서는 한 여성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서늘한 눈빛으로 전속 부관을 호출했다.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진은 몰랐지만 구원은 이미 길을 나섰다. 컨테이너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도진은 차가운 바닥에 누운 채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갔다. 옆구리의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갈비뼈가 부러진 부위에서 날카로운 고통이 끊임없이 찔러왔다. 호흡할 때마다 뼈가 움직이며 살을 찢는 느낌이었다. 빗소리는 계속되었다. 컨테이너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도진의 의식을 붙잡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 소리가 멈추면 자신도 멈출 것 같았다.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도진은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어둠 속에서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육상 트랙이 보였다. 젊은 시절 자신이 달리고 있었다. 관중석에서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 순간의 쾌감.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무릎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트랙이 사라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도진은 컨테이너 안에 있었다. 현실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었다. 25살의 전직 국가대표 육상 선수가 특수부대 컨테이너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젖은 옷이 열을 빼앗아갔다. 손발의 감각이 둔해졌다. 이것은 위험한 신호였다. 저체온증이 시작되고 있었다. 부상의 저체온증까지 겹치면 생명이 위험했다. 도진은 움직이려 했다. 몸을 일으켜야 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옆구리의 고통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시계도 보이지 않았고 밖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계속되었다. 도진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났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 올리고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따뜻했다. 행복했다. 돌아가고 싶었다. 그 시절로 모든 것이 괜찮았던 그때로. 도진아, 포기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것은 고모의 목소리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도진을 키워준 고모. 육상을 시작할 때도 올림픽 꿈을 접을 때도 특전사에 지원할 때도 늘 곁에 있어 주었던 고모. 도진은 눈을 떴다. 의식이 조금 또렷해졌다. 시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밖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다. 새벽이 온 것 같았다. 밤을 견뎌낸 것이다. 하지만 아침이 온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박철우 상사는 분명히 도진을 아침까지 여기 가둬둘 생각이었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이유를 대며 풀어줄 것이다. 도진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한. 만약 도진이 이 일을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증거가 있을까? 컨테이너에 갇힌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을까? 박 상사는 훈련 중 부상당한 도진이 스스로 쉬려고 들어갔다고 말할 것이다. 다른 선임들도 그의 편을 들 것이다. 도진의 말은 신참 하사의 거짓말로 취급될 것이다. 설령 조사가 시작된다 해도 박철우 상사는 10년 동안 707특임대에서 쌓아온 인맥이 있었다. 그는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도진에게 돌아올 것은 더 심한 보복이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다. 도진은 절망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견디다가 복무를 마칠까? 아니면 스스로 자대 전출을 신청할까? 하지만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었다.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 느껴졌다. 공기계 휴대폰. 박철우 상사가 밟아서 부서졌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도진은 손을 뻗었다. 고통을 참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하지만 전원은 들어왔다. 희미하게 남아 빛이 났다. 배터리 표시는 거의 바닥이었다. 3%. 통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도진은 망설였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고모에게 전화를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고모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군대 일에 개입할 수 없었다. 오히려 걱정만 끼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도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알려야 했다. 만약 정말로 여기서 죽는다면 고모만이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도진은 단축번호 1번을 눌러. 고모의 번호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도진은 숨을 참았다. 받아달라고 기도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도진이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고모의 목소리였다. 잠에서 깬 듯 약간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고 차분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았던 감정이 무너졌다. 도진아? 무슨 일이야? 대답해. 고모의 목소리에 긴장이 실렸다. 조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도진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모. 겨우 한 단어를 뱉어냈다. 그 한 단어에 모든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온 힘을 다해 다음 말을 쥐어짰다. 살려주세요. 그것이 전부였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저 그 세 글자만이 도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전부였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수화기 너머로 고모의 숨소리가 들렸다. 짧고 날카로운 숨소리.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긴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가 응축되고 있었다. 도진은 느낄 수 있었다. 고모가 단순히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치가 어디니? 고모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잠에서 깬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냉정하고 단호했다. 명령하는 사람의 목소리. 도진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707. 특임대. 컨테이너. 도진이 가까스로 대답하려는 순간 컨테이너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철우 상사였다. 그는 순찰을 돌다가 컨테이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한 것이었다. 휴대폰 화면의 빛. 뭐 하는 거야? 박 상사의 고함이 컨테이너 안을 채웠다. 그는 도진에게 달려들었다. 도진은 휴대폰을 지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박 상사는 쉽게 휴대폰을 낚아챘다. 고모 도진이가 지금. 수화기 너머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박철우 상사는 듣지 못했다.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깨진 화면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박 상사는 멈추지 않고 군화로 휴대폰을 밟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휴대폰이 완전히 부서졌다. 회로가 드러나고 배터리가 분리되었다. 통화는 끊겼다. 고모의 목소리도 사라졌다. 도진의 마지막 희망이 군화 밑에서 부서졌다. 감히 외부로 전화를 해? 보안 규정 위반이야. 너 오늘 진짜 죽고 싶구나. 박철우 상사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도진이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이미 통화가 끊겼고 휴대폰도 부서졌다. 증거는 사라졌다. 일어나. 박 상사가 도진의 옷깃을 잡아 일으켰다. 도진은 비틀거렸다. 옆구리의 통증이 폭발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박 상사가 붙잡고 있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고모입니다. 고모? 박 상사가 비웃었다. 고모한테 살려달라고 울었어? 얼마나 한심하면. 그래서 고모가 뭐 해줄 건데? 여기 쳐들어와? 박 상사는 도진을 밀쳤다. 도진은 벽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다. 박 상사는 부서진 휴대폰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었다. 이거 가지고 너 영창 보낼 수 있어. 보안 규정 위반으로. 그럼 내군 생활 끝이야. 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박 상사의 말이 맞았다. 공직의 휴대폰 반입은 중대한 보안 위반이었다. 특수부대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나도 인정은 많은 사람이니까 한 번만 봐주지. 대신 앞으로 절대 이런 짓 하지 마. 알았어? 박철우 상사의 관대함은 거짓이었다. 그는 도진을 영창에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폭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으려는 것이었다. 만약 도진이 영창에 가면 조사가 시작되고 그의 부상 원인이 밝혀질 수 있었다. 일어나서 의무실 가. 갈비뼈 검사 받아. 훈련 중 부상이라고 해. 알았지?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 상사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갔다. 도진은 혼자 남았다. 밖은 이미 밝았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고 있었다. 빗소리는 멎었다. 도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아직 죽지 않았다. 컨테이너를 나와 의무실로 향하는 도중 도진은 생각했다. 고모에게 전화한 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 그저 걱정만 끼쳤을 뿐이었다. 고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도진은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도진은 몰랐다. 그 전화가 연결된 곳이 어디였는지, 수화기 너머에서 조카의 절규를 들은 여인이 누구였는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에는 국군방첩사령부 관사가 있었다. 그곳의 한 침실에서 김혜경 중장은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다. 조카 도진의 전화였다. 그리고 들었다. 살려달라는 비명을. 김혜경 중장은 전화가 끊긴 후에도 수화기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침실 옆 집무실로 걸어간 그녀는 책상 위에 내선 전화를 들었다. 부관. 지금 즉시 내 집무실로 와.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국군방첩사령관의 목소리였다. 견장에 달린 별 3개가 희미한 새벽빛에 빛났다. 김혜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산 너머 어딘가에 707 특수임무단이 있었다. 도진아, 조금만 버텨라. 고모가 간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방첩사령부 작전과장에게, 법무참모에게, 헌병대장에게. 새벽 4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그녀의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즉시 응답했다.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아직 몰랐다. 구원이 이미 길을 나섰다는 것을, 707 특수임무단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 707 특수임무단 정문 앞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였다. 위병소에 근무 중이던 일병 정태민은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 행렬을 발견했다. 검은색 세단 1대와 그 뒤를 따르는 군용 차량 5대. 일반적인 부대 방문과는 달랐다. 차량들이 가까워지자 정태민은 선두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했다. 국방부 소속이었다. 그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차량들은 이미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정태민은 서둘러 차단기를 내리고 차량 앞으로 나갔다. 정지하십시오. 출입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 세단의 뒷좌석 문이 열렸다. 한 남성이 내려 정태민에게 다가왔다. 그는 검은색 정복을 입고 있었으며 가슴에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을 나타내는 휘장이 달려 있었다. 계급장은 소령이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작전과 김재현 소령입니다. 사령관님께서 귀 부대를 방문하십니다. 김재현 소령은 신분증과 함께 공문서를 내밀었다. 정태민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국방부 장관 명의의 특별조사 명령서였다. 707 특수임무단에 대한 기습 감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정태민의 손이 떨렸다. 방첩사령부의 기습 감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즉시 상황을 내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김재현 소령이 그를 제지했다.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외부 연락을 차단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정태민은 삼켰다. 일개일병이 소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는 차단기를 올렸다. 차량 행렬이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 선두 세단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정태민은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여성의 견장에는 별이 3개 달려 있었다. 중장. 대한민국 육군에서 중장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중 한 명이 지금 707 특수임무단에 나타난 것이었다. 김혜경 중장은 4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 위압감은 나이를 초월했다. 그녀는 특전사 출신으로 20대의 707 특임대에서 복무했던 전설적인 여군이었다. 최연소 소령 진급, 최연소 대령 진급, 그리고 최연소 중장 진급. 육군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별을 단 여성이었다. 현재 그녀는 국군 방첩 사령관으로서 군 내 모든 정보와 기밀을 다루는 조직의 수장이었다. 방첩사령부는 군 내부의 부정부패, 기강해이,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김혜경 중장은 그 정점에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명찰이 박힌 특전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707 특임대 출신임을 드러내는 복장이었다. 김혜경 중장은 정문을 지나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뒤로 방첩사 요원들이 따랐다. 모두 무장하고 있었다. 부대 내부는 이미 소란스러웠다. 아침 점호를 마친 대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첩사 차량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김혜경 중장은 단장실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대테러 작전 브리핑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707 특임대의 주요 간부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김 중장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브리핑룸 안에는 약 30명의 대원들이 있었다. 오전 작전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박철우 상사도 그 안에 있었다. 그는 김 중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대원들도 일어났다. 김혜경 중장은 단상으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채웠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접수한다. 모든 대원은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 무단 이탈 시 군법에 따라 처벌한다. 브리핑룸이 술렁였다. 접수. 그것은 부대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였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방첩사령관이 직접 나타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김재현 소령이 노트북을 연결했다. 스크린에 화면이 떴다. 사진들이었다. 도진의 몸에 난 상처들. 가슴에 멍, 복부에 타박상, 등의 상처.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들이었다. 이지수 대위가 몰래 촬영하여 보관했던 증거들이었다. 김혜경 중장은 이지수 대위에게서 어젯밤 긴급히 자료를 전달받았다. 도진의 전화를 받은 후 김 중장은 즉시 707 특임대에 근무하는 인원들을 파악했다. 그리고 의무실에 이지수 대위를 찾아냈다. 새벽 5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이 대위는 주저없이 모든 증거를 제공했다. 다음 화면에는 훈련 일지가 떴다. 박철우 상사가 작성한 일지였다. 하지만 김 중장의 팀은 원본 백업 파일을 복구했다. 박 상사가 조작하기 전의 기록. 훈련 중 사고가 있었던 날짜와 도진의 부상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다. 조작의 증거였다. 마지막 화면에는 어젯밤 컨테이너 주변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박철우 상사가 도진을 컨테이너로 끌고 가는 장면, 문을 잠그는 장면, 그리고 새벽에 다시 나타나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장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브리핑룸이 정적에 휩싸였다. 박철우 상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방첩사 요원들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김혜경 중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박철우 상사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박 상사보다 한 뼘 정도 키가 작았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박 상사는 뒤로 물러섰다. 벽에 등이 닿았다. 김 중장은 박 상사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바라봤다.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이름. 그 이름 아래에서 자행된 범죄들. 김 중장의 손이 명찰로 향했다. 그리고 단번에 뜯어냈다. 내 조카라서가 아니라 너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기에 내가 직접 심판한다. 조카. 그 단어가 브리핑룸을 다시 한번 술렁이게 했다. 김도진 하사가 김혜경 중장의 조카였다는 것. 하지만 김 중장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친족이라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정의를 집행한다고 선언했다. 707이라는 이름이 너희 때문에 썩어가고 있었다. 오늘 그것을 끝낸다. 김재현 소령이 체포영장을 낭독했다. 박철우 상사는 상해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보안 위반 은폐 교사죄로 긴급 체포되었다. 방첩사 요원들이 수갑을 채웠다. 박 상사는 저항하지 못했다. 중장 앞에서 상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브리핑룸 안에 다른 선임들도 체포되기 시작했다. 박철우 상사의 측근들, 폭행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던 자들. 김 중장의 팀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증거도 확보했다. 도망칠 방법은 없었다. 박철우 상사와 5명의 가담자들이 끌려나갔다. 브리핑룸에 남은 대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부대의 실세였던 박 상사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김혜경 중장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이 부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정예 특수부대다. 하지만 내부가 썩으면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하다. 오늘부터 707 특수임무단은 새롭게 시작한다. 부정과 비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이 부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 대원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김 중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슬픔도 섞여 있었다. 그녀 역시 이 부대 출신이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부대가 이렇게 변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제 김도진 하사를 데려와라. 명령이 떨어졌다. 요원 2명이 의무실로 향했다. 도진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지수 대위가 갈비뼈를 고정하고 진통제를 투여한 상태였다. 도진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김도진 하사님,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요원의 목소리는 공손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위가 도와 도진을 일으켰다. 도진은 천천히 걸었다. 옆구리가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도진은 장면을 이해할 수 없었다. 대원들이 모두 서 있었고 단상에는 낯선 여성이 있었다. 아니, 낯선 것은 아니었다. 견장의 별 3개. 그리고 그 얼굴. 고모. 도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김혜경 중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도진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조카의 상태를 확인했다. 붕대로 감싼 상체, 멍든 얼굴, 수척해진 몸. 도진이 몸을 일으켜 경례를 하려 했다. 김 중장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눌러 세웠다. 경례는 나중에 해도 돼. 김혜경 중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령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고모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단호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괜찮다, 도진아. 내가 이겼어.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 굴욕, 절망. 그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졌다. 김 중장은 조카를 안아주지 않았다. 여기는 부대였고 그녀는 사령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도진의 어깨에 머물렀다. 잘 견뎌줬어. 내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이 부대를 구할 수 있었어.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없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는 브리핑룸이었고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김혜경 중장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대원들을 바라봤다. 김도진 하사는 이 부대의 영웅이다. 그는 부당함에 굴하지 않았고 끝까지 버텼다. 여러분 모두 그를 본받기 바란다. 이것으로 오늘 감찰을 종료한다. 김 중장은 브리핑룸을 나갔다. 방첩사 요원들이 뒤를 따랐다. 도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의 동기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민호가 도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우리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 도진은 짧게 대답했다. 이민호를 비롯한 동기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도 두려웠을 것이었다. 도진은 그것을 이해했다. 밖으로 나가자 햇살이 눈부셨다. 가을 햇살이 707 특수임무단 연병장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고통이 있었지만 살아있었다. 그의 다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저 멀리 방첩사 차량들이 부대를 떠나고 있었다. 김혜경 중장의 세단도 정문을 빠져나갔다. 도진은 그 차를 바라봤다. 고모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컸다. 정의, 그리고 희망. 도진은 의무실로 돌아갔다.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갈비뼈가 나으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도진은 알았다. 자신은 다시 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트랙이 아니라 여기 707 특임대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악몽은 끝났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도진의 다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진의 다리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용기 내어 손을 내미세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